3월 24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올해 몇 번은 50베이시스 포인트씩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2월 신규 주택 판매가 전월비 2% 감소했습니다. EIA 주간 원유 재고가 250만 8천 배럴 감소했습니다. 다이먼 JP모건 CEO는 바이든에게 에너지 확보를 위한 마셜 플랜을 촉구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유럽에 수출되는 가스를 루블화로만 결제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재무장관은 인플레이션 영향 완화를 위해 세금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디지털 달러 발행과 관련해 연준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모더나가 6세 이하 코로나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한경글로벌 마켓의 이가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입니다. 여전히 시장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발 이슈에 민감한 상황입니다. 국제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시장도 함께 출렁이고 있는데요. 바로 러시아가 폭풍 피해 복구를 이유로 카스피 파이프라인 수출 터미널을 폐쇄한 영향입니다. 이로 인해서 일평균 70만 배럴의 공급량이 차단됐다라고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유가 급등과 함께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새로운 이슈 속에서도 저희와 함께라면 어렵지 않으시죠? 굿모닝 한경글로벌 마켓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요즘 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역시나 러시아발 소식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장을 움직인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전일의 반등이 하루 만에 꺾이면서 오늘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1.29% 하락하면서 34,350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역시나 나스닥 지수, 기술주도 많이 빠졌습니다. 1.3%대 하락세, S&P 500 지수 역시 1.23% 떨어지면서 4,456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원유 재고 감소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유가가 폭등을 하자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달 초 기록한 1.7%와 비교해서 크게 오른 2.3%를 넘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 10년물 국채 금리 3.28% 하락하면서 2.3%대 기록하고 있고요. 또 2년물 국채 금리 역시 2%대 하락하며 2.11%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시장 상황 미래에셋증권 미디어 콘텐츠 본부 서상영 본부장과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 흐름이 정말 하루하루 종잡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미국 증시는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이 치러지면서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특히 공격적인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제유가가 상승을 하자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우려가 지속된 점이 부담을 줬고요. 다만 기술주 중심으로 일부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나스닥이 한때 상승 전환하기도 했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지속되면서 재차 매물이 출이되었습니다. 한편 에너지 업종이 상승하고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금융, 소비재가 부진한 차별화가 진행된 가운데 다우지수가 1.29%, S&P 500이 1.23% 상승을 했고 하락을 했고 나스닥은 1.32%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 지수가 1.73%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하락폭이 컸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유가가 상당히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좀 세부적인 사항 짚어주시죠. 일단 국제유가가 급등을 하자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글로벌 경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경기 위축 우려가 전반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줬고요. 실제 이날 발표됐던 독일 경제연구소는 이날
원자재 가격 급등을 이유로 독일의 올해 성장률을 기존의 3.7%에서 최대 2.2%로 1.5%포인트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 또한 지난 8일 날 이번 사태로 글로벌 성장률이 최대 0.9%포인트 하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을 했고 특히 독일, 프랑스 등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을 했었습니다. 이들 경제기관들의 성장률 하향 조정의 원인으로는 에너지, 식품, 금속 가격의 급등,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경제 침체, 중간재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 심화 등을 꼽고 있고요. 문제는 이번 사태로 높은 인플레이션 장기화 조짐이 보이자 소비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경기 둔화 속도를 더욱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 심리 위축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 이런 가운데 지난 21일 파월 연준의장이 5월 50bp 금리 인상을 언급한 데 이어서 오늘도 로레타 메이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 또한 올해 중 몇 차례 50bp 인상을 해야 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고요. 이렇듯 매우 공격적인 통화 정책을 연준 위원들이 이어가고 있는데 올해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파월, 월러, 블라드에 이어서 메스터 총재 또한 50bp 인상을 언급을 해서 사실상 5월 FOMC에서 50bp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경제 성장률 둔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연준 위원들의 공격적인 통화 정책 시사는 전반적인 투자 심리 위축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물론 이제 관련 이슈가 지속되어 왔었지만 주식시장이 강세로 보인 점은 실적에 초점을 맞춘 모습이었기 때문이지만 오늘은 이러한 악재성 재료가 차익 실현 욕구를 좀 자극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감안해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 4월 초까지는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수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서상영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오늘장에서 눈에 띈 종목들 전가한 캐스터와 확인해 보시죠. 네, 현지 시간 23일 수요일 특징 종목 마감 상황 알아봅니다. 우선 아마존부터 살펴보시죠. 아마존은 다른 국가들로 네트워크를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호주 멜번에 첫 분류센터를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가를 살펴보시면 현재 주가는 3,268달러 선에 올라와 있는데 다른 기술주들이 연초 대비 10%가량 내려 있는 데 반해 아마존은 홀로 1.6% 정리 내린 상태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한편 빵 종목 중 오늘 장에서는 애플만 상승을 했습니다. 0.82% 올라서 170달러 선에 마감을 했는데요. 애플은 영국 금융 헬스 스타트업인 크레딧 쿠도스를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각각 1.5%가량 내렸고 메타 또한 1.47% 내리면서 213달러 선에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테슬라는 도로 천슬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990달러 선을 넘어서서 현재는 999달러 선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네, 주가는 오늘 장에서 0.5% 상승한 모습입니다. 또한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미국 상원에서는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추진시키고 있습니다. 이날 장에서 엔비디아는 하지만 3% 빠지면서 256달러 선에 주가 마감했습니다. 관련해서 속스 ETF 또한 2.5% 빠져 463달러 선에 마감하신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별 특징주 마감 상황도 살펴보시죠. 첫 번째 종목으로는 게임스톱입니다. 의장 라이언 코헨이 게임스톱의 주식을 10만 주 추가 매입했다는 사실이 SEC 보고서를 통해 알려지자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오늘 장에서 14% 넘게 급등해서 141달러 선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헨은 게임스톱의 현재 11%가량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음 종목은 어도비입니다. 어도비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은 예상에 상회했으나 전망은 다소 약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충돌로 인해 어도비가 사업상에서 7,500만 달러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도비 오늘 장에서 9% 크게 빠지면서 422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또한 보잉의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에서 일어난 비행기 추락 사고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에 따르면 사고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검은 상자 2개가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이날 장에서 보잉은 2.6% 빠지면서 186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전일 폭풍 피해로 카자흐스탄에서 흑해를 연결하는 가스관을 통해 수출되는 러시아산 원유가 하루 100만 배럴씩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복구에는
2달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장에서 WTI 가격은 이날 배럴당 114달러 선을 넘었고 브렌트유 가격 또한 배럴당 120달러 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의 주가가 흘러내렸는데 에너지주만 버텨줬습니다. 오늘 장에서 코노코필립스 2.5% 상승하면서 104달러 선에 마감했고 엑슨모빌 또한 1.58% 상승해주면서 86달러 선에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한편 인텔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CEO들은 미국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정부 지원법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상원에서 열리는 차세대 기술혁신 청문회를 앞두고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건데요. 우선 인텔은 부진한 오늘 장에서도 0.2% 소폭 하락하면서 48달러 선에 마감했고 한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4% 크게 빠지면서 75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중국 증시에서는 알리바바와 샤오미를 비롯한 중국 빅테크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한 기술주들이 상승한 바 있습니다. 오늘장 미증시 상장 중국 주식 중에서도 타레듀와 오리엔탈 에듀케이션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알리바바와 루시드 또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알리바바가 오늘 장에서 1.9% 상승해서 117달러 선에 마감했고 다른 한편 미증시에 상장한 중국 전기차 기업 가운데 루시드는 낙폭이 오늘 장에서 가장 컸습니다. 2% 빠지면서 25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한편 스타벅스의 주가는 연초 대비 25% 하락한 상태입니다. 노조 형성 문제와 CEO 교체 그리고 중국에서의 사업 회복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제프리스는 이러한 문제는 일시적일 거라며 매수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스타벅스 1.9% 빠지면서 86달러 선에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마감 상황 살펴봤고 바로 이어서 원자재 시황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원자재 시장의 동향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국제유가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국제유가 5%대 급등하고 있습니다. 브렌트유는 120달러를 넘기도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가 깜짝 감소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러시아 정부가 흑해에 있는 항구가 태풍으로 망가져 원유 수출이 2달간 급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이면에는 이 서방 제재에 대한 러시아의 보복이 자리하고 있다는 관측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흑해를 통해 수출되는 원유는 카스피 파이프라인 컨소시엄 이 CPC가 추출하는데 CPC의 최대 주주는 지분 24%를 보유한 러시아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어서 주요 곡물 가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대두 선물 가격 살펴볼 텐데요. 1.3% 상승하면서 부실당 1,720센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면은 소폭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코아 오늘 장 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4.5% 오르면서 2,635달러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커피 가격은 오늘 장 0.2% 상승하고 있는데요.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브라질 강우량이 평균 이하로 떨어진 것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다른 원인들 찾아볼 수 있는데요. 먼저 브라질 통화 해알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또 최근에 과도한 매도세, 그리고 콜롬비아에서 비가 많이 내리는 것에 대한 우려를 원인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네, 설탕 가격 이어서 살펴볼 텐데요. 설탕 가격은 국제유가와의 상관관계 파악하셔야 합니다. 어제와는 반대 흐름 나타내고 있죠. 국제유가가 오늘장 반등하자 설탕 가격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은 에탄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사탕수수를 이용한 세계 최대 바이오 에탄올 수출국인 브라질에서는 에탄올 생산을 늘리고 사탕수수 압착을 줄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옥수수와 밀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CNBC 짐 크레이머는 현지 시간 화요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옥수수와 밀 가격은 계속해서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밀 가격은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옥수수와 밀 모두 가파르고 비정상적인 상승 곡선을 최근 그렸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늘장 옥수수는 0.6% 오르면서 부실당 톤당 756달러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반면 밀 가격은 오늘장 1% 떨어지면서 1,104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속 원자재 가격도 살펴봐야겠죠. 주석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니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니켈 시장에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롤러코스터 같은 장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니켈은 장 초반부터 5.5% 강세 보였고요. 또 거래가 재개된 이후 처음으로 15% 급등하면서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과 전반적인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이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빚어지면서 아연 가격도 오늘장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7%가 넘게 급등하고 있는데요. 유럽의 재련소들이 높은 에너지 비용으로 인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우려와 함께 오늘장 아연 가격 톤당 4,184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구리 가격은 1% 상승하면서 1,388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반면 주석 가격은 1%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도 마찬가지로 5% 강세 보이면서 톤당 3,700달러 선 가까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 가격 확인해 보시죠. 네, 금 가격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인플레이션 우려를 주시한 가운데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면서 오늘장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1% 오르면서 1,945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 가격은 2% 가까이 상승하면서 25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산물과 금속 원자재 시황 전해드렸고요. ETF 시황은 이혜은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간밤 ETF 흐름을 한눈에 짚어드리는 ETF 시황 시간입니다. 오늘 장에서 니켈과 브렌트유 ETF는 강세 보였는데요. 반면 주택건설기업과 의료기기 기업 ETF는 약세 보였습니다. 먼저 니켈 ETF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니켈은 오늘 장 거래에서 15% 급등해서 거래소 상한가를 찍었는데요. 개장 당시 이미 5.55% 급등한 바 있었는데요. 장 막판까지 그 상승세를 유지한 모습입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오늘 니켈 가격이 이렇게 오른 이유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트레이더들은 컴퓨터 기반 자동 거래 시스템을 원인으로 주목하고 있는데요. 한편 런던 금속거래소는 최근 니켈 가격이 폭등한 이후 5%의 상하한가를 설정한 바 있습니다. 상하한가를 지난주 목요일장에서는 8%로, 금요일장에서는 12%로, 월요일장에서는 15%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오늘장 이렇게 니켈이 오르자 관련 ETN도 같이 날아올랐는데요. 티커명 JJN인 아이패스 시리즈 B 블룸버그 니켈 서브인덱스 토탈 리턴 ETN 살펴보겠습니다. 바클레이즈에서 운용하고 있고요. 니켈 선물 가격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20.94% 상승했습니다. 이번에는 브렌트유 ETF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유가는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브렌트유는 약 5% 상승해서 121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앞서 원자재 시황에서도 전해드렸듯 유가가 오른 건 공급 압박이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브렌트유가 오르다 보니 관련 ETF도 함께 올랐습니다. 티커명 BNO인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브렌트 오일 펀드 LP 확인해 보겠습니다. US 코모디티 펀드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오늘장 5.18% 올랐습니다. 하락한 ETF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택건설 ETF입니다. 오늘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한때 연 2.41%를 찍었는데요. 이는 2019년 5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금리 상승은 주택업계의 악재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주택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오늘 나온 신규 주택 판매 건수에 따르면 실제로 신규 주택 판매가 둔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월에 이어 2월 달 수치도 감소한 것으로 나온 건데요. 이렇다 보니 오늘장 부동산 섹터는 전반적으로 약세 보였습니다. 약 1% 밀렸는데요. 이렇게 주택건설 기업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관련 ETF도 내렸습니다. 티커명 XHB인 SPDR S&P 홈 빌더스 ETF 체크해 보겠습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오늘장 3.91% 빠졌습니다. 이번에는 의료기기 기업 ETF입니다. 헬스케어 섹터 역시 금리 인상에 취약합니다. 오늘장 헬스케어 섹터는 1.77% 빠지고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중에서도 의료기기와 관련된 기업들의 눈이 띄었습니다. 세계 최대 의료기기 회사 중 하나인 메드트로닉스는 약 2% 하락했는데요. 이외에도 에버트 레보레토리는 약 4%, 보스턴 사이언티픽은 약 3% 빠졌습니다. 관련해서 티커명 IHI인 아이셔스 US 메디컬 디바이시스 ETF 살펴보겠습니다. 블랙록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미국 의료기기 기업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장 3.25%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ETF 시황이었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와 해외 토픽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오늘은 또 어떤 소식들이 시장을 움직였는지 바로 확인해보시죠. 먼저 블룸버그 헤드라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지표들이 올라와 있는데 최근 미국 채권 시장 침체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또 국제유가 상승세가 재개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가 250만 8천 배럴 깜짝 감소하면서 예상치를 대폭 하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2월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공개됐는데 전월 대비 2% 감소하면서 2달 연속 둔화된 상황이고 돌아와서 미국의 전반적인 경제 동향, 채권 시장부터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연준의 금리 인상 폭에 대한 발언이 이어지면서 이 미국 경제 전반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도 흔들리고 있는데요. 이 미국의 국채 수익률 곡선에서 역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2년물과 10년물의 수익률 곡선이 역전되는 건 불황의 전조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지난 22일 기준 2년물 국채금리는 2.192%를, 10년물 국채금리는 2.413%를 기록해서 이 둘 사이의 거리가 13베이시스 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한 번에 50베이시스 포인트씩 올릴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2년물과 10년물 국채금리의 격차가 좁아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쉽게 감이 오지 않는다면 과거의 수치를 보면 되는데요. 지난 10월에는 2년물과 10년물의 격차가 약 130베이시스 포인트였습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 중에서 3년물과 5년물, 7년물과 20년물은 모두 10년물과의 역전 현상이 포착된 바가 있습니다. 2년물과 10년물 사이의 금리 격차가 좁아지는 속도는 1980년대 이후 가장 빠른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전의 유사한 시점과 비교했을 때도 금리 격차가 가장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단순히 채권 시장에서의 혼란뿐 아니라 이 경기 침체가 도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국제 유가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20달러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카스피 파이프라인 컨소시엄으로 불리는 CPC가 추출하는 원유의 수출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공급 부족 우려가 다시 커졌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흑해에 있는 노보로시스크 항이 이 태풍으로 망가졌기 때문에 원유 수출이 2달간 100만 배럴 정도 급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흑해를 통해서 수출하는 원유는 CPC가 추출합니다. 이후 원유를 배에 옮겨서 세계 각국으로 수출하는데요. 이 항구가 파손됐다는 겁니다. 그 이면에는 서방 제재에 대항하는 러시아의 보복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CPC의 최대 주주는 지분 24%를 보유한 러시아 정부입니다. 최근 미국은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 금수 조치를 내렸지만 카자흐스탄의 것으로 분류된 CPC 원유는 받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장에서 WTI는 114달러 선에서 브렌트유는 121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국채금리와 또 국제유가 상승세와 관련된 자세한 소식들 짚어주셨고요. 다음은 마켓워치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연은 총재들의 발언이 나와 있는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가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과 대차대조표 축소에 나서야 된다라고 밝혔고 또 국제유가가 방금 전에 언급해 주신 것처럼 120달러를 재돌파했습니다. 러시아의 주요 송유관이 폐쇄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제롬 파월이 오늘 청문회에 출석해서 디지털 자산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라고 밝히면서 아직까지 연준이 이 디지털 자산 그러니까 CBDC를 연구할지 또 이제 개발할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고요. 돌아와서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오늘도 이 매파적인 발언이 이어졌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가 이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서 올해 기준금리를 약 2.5%로 올리고 내년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도 단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메스터 총재는 지금 미국 경제에 있어서 가장 큰 도전은 40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인플레이션이다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에 연준은 기준금리를 0.25%에서 0.5% 범위로 25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했습니다. 하지만 메스터 총재는 아직 부족하다고 평가한 겁니다. 현재 금리는 긴급한 완화적 수준일 뿐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남은 6차례 FOMC 회의에서 적어도 2차례는 금리를 50베이시스 포인트씩 올려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16명의 연준 위원들의 올해 연방기금 금리 전망치 중간값은 2%로 메스터 총재의 발언은 매파로 분류됩니다. 메스터 총재는 미국 경제의 근본적인 강점과 현재 매우 낮은 수준의 금리를 감안할 때 필요한 인상분 중에서 일부를 앞당기는 것이 매력적이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만약 경제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간다면 정책을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더 나은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올해 중반에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면 연준은 금리 인상 속도를 높여야 하고 인플레이션이 잦아든다면 하반기에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메스터 총재는 연준이 고용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충분히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낙관적인 입장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약 2%를 웃돌 것이라고 말하면서 건전한 고용 증가도 유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차 대조표 축소도 빠른 시일 내에 시작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메스터 총재는 올해 FOMC 회의에서 금리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발언에 주목해봐야 합니다. 네, 지난 FOMC 회의 이후에 이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습니다. 매파적인 위원들은 50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밝히고 있고 또 이제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인사들은 아니다,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라고 이제 경고의 발을 내놓고 있는데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다음 FOMC에 이제 귀추가 주목되고 있고요. 다음은 월스트리트저널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의 대형 에너지 기업 코크 인더스트리즈의 이제 내용이 소식이 올라와 있는데 미국 배터리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할 예정이다라고 밝힌 상황이고요. 또 러시아가 주식시장을 24일부터 일부 개장합니다. 다만 공매도는 금지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마지막으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방 국가에 가스를 판매할 경우에 루블화로만 결제를 받겠다라고 경고를 내놓은 상황입니다. 돌아와서 코크 인더스트리즈 좀 재미난 별명이 있더라고요. 기후 위기의 최고 악당이다. 자, 근데 이번 이 투자 결정으로 인해서 이 오명을 씻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기후 위기의 최고 악당이라는 오명이 씌워진 기업입니다. 바로 미국의 에너지 대기업인 코크 인더스트리즈인데요. 이 오명을 벗고 녹색 에너지계의 큰 손으로 떠올랐습니다. 코크 인더스트리즈가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 대규모 투자에 나섭니다. 이 코크는 원유 유통과 정제 사업으로 시작해서 원자재 거래부터 건축 자재까지 망라하는 공룡 기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행보까지 더해지면서 미국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밝은 전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크는 최근 1년 6개월 동안 미국의 배터리 공급망과 전기차 분야에 최소 7억 5천만 달러, 한화로는 약 9,100억 5천만 원가량의 투자를 10건 이상 실시해왔습니다. 이는 관련 업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규제를 이어가자 이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던 코크이기에 이번 변화는 다소 놀랍습니다. 이제 코크는 미국 배터리 공급망 전체에 대폭 투자하면서 최대 후원자로 부상했습니다. 이 코크는 현재 노르웨이의 배터리 생산업체인 프레이어 배터리와 배터리 열 방지 소재를 만드는 스타트업인 아스펜 에어로젤의 최대 주주로 등극했습니다. 이 배터리 업계에서 원활하게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지려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코크가 중요한 시기에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서 미국의 배터리 산업 육성을 주력하는 것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기후위기의 최고 악당이라는 별명에서 친환경 선구자로 이제 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코크 인더스트리즈와 관련된 내용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CNBC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네, 이번에는 영국에 관련된 소식들이 올라와 있는데 애플이 영국의 핀테크 기업인 크레딧 쿠도스를 1억 5천만 달러에 인수했고 또 영국의 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5.2% 급등하면서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재무장관이 인플레이션 장기화가 우려된다, 유류세와 각종 세금 등을 인하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는데 돌아와서 애플 오랜만에 또 이슈에서 다뤄보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인수 소식이 나왔습니까? 네, 애플이 영국의 핀테크 업체인 크레딧 쿠도스를 인수했습니다. 인수가는 약 1억 5천만 달러, 한화로는 1,830억 원에 성사됐습니다. 런던에 본사를 둔 크레딧 쿠도스는 이 소비자들이 대출금을 신청할 때 그들의 축적된 은행 정보를 이용해서 더 정교하게 신용 조회를 하도록 해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크레딧 쿠도스의 사업 영역은 신생 분야인 오픈 뱅킹인데요. 이 모든 은행의 계좌 이체 시스템을 서로 개방해서 공동 결제가 가능하도록 설계한 서비스입니다. 이용자는 특정 은행 한 곳을 선택하거나 한 핀테크 업체에 여러 은행의 계좌를 등록하면 이 계좌들 간의 결제와 송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큰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이번 행보는 에퀴펙스, 엑스페리안 그리고 트랜스 유니온을 포함한 신용평가기관의 큰 도전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애플은 최근 몇 년간 모바일 지갑인 애플페이와 그리고 골드만삭스와 제휴해서 발행한 신용카드인 애플카드 등 금융 서비스 쪽으로 발을 넓혀왔습니다. 크레딧 쿠도스의 인수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시작하게 될지 업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에 오늘장에서 애플은 2% 가까이 올랐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애플의 인수 소식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보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굿모닝 한경글로벌 마켓은 7시 30분까지 계속됩니다.